네, 보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 거래가 두 차례 중단된 데 이어 오늘 중국 증시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잠재 성장률이 또 하락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증시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7%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완전히 중단이 됐는데 이 같은 폭락의 원인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우리 가정집에서 왜 전기를 쓰다가 너무 과부하 걸리거나 물기가 묻으면 뚜껑집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전기 회로를 갖다가 서킷이라고 하면 뚜껑집이 딱 끊어지는 거를 브레이크라고 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7% 이상 빠지게 되면 거래를 중단시켜버리는 것을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고 그 전에 5% 정도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킵니다. 뭐 그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라는 말씀을 드리고 1월 1일 첫날부터 아마 중국에서 발표된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라고 하는 게 42.6%, 42.6 정도를 48.6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8.2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를 기록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또 발동된 것은 중국 위안화를 갖다 0.5%포인트 절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은 제조업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 시장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투자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달러를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새해 들면서 중국이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 도입을 한 것이 오히려 또 역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입을 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그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나 S&P 같은 경우에는 한 220 정도, 2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작 7%입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 또 후광통까지 상하이와 홍콩의 시장까지 연결된 상태에서 7%의 급등 급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폭이 작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점에서도 놓고 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너무나 심리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사실 월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하는 전망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단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미 13차 5중전회의에서 5개년 계획에서 발표했듯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 사이에 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2016년은 아마 6.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게 6.5라 그러면 시장에서 보기에는 5%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전반적인 중국 경제가 급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 경제에서 내수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향후에 연착륙과 경착륙의 그 갈림길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중국 금융 당국으로서도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해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해법은 중국은 일단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왜냐하면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하니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수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달러가 없게 되면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아, 중국 시장 금융기관에 달러가 없더라, 돈이 없더라,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마 국채를 매도를 해서 그거를 달러로 바꾸어서 필요한 달러 자금을 대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연말에 한 870억 달러 정도 채권을 미국 채를 팔아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풍부한 외환 보유고가 3조 5천억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중국 내의 금융기관들 간의 부실한 부채가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가 또 중요한 화약고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주주 지분 매각을 금지했던 것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복원이 됐죠. 그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대주주가 이제 3개월 이내 1% 이상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대주주는 내부자 거래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금융시장이 아직까지 성숙한 금융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CEO나 주요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것을
자기 회사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한해놨다. 그래서 일단 회사 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심리적인 충격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증시는 어제 북한 핵실험 소식에는 그리 심하게 요동치는 않았고 네. 사실 오늘 이 중국 증시 폭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요. 2006년, 2009년, 2013년 3차 핵실험 할 때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당일에는 약간 좀 급락하는 추세를 네. 보였지만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아마 북한 핵실험이 그다지 북한의 자체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에서는 중국발 서킷 브레이크 작동이 더욱더 심각한 영향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수출의 25%, 홍콩을 포함하면 30%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무너진다, 중국 금융시장이 위태롭다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는 중국 많은 자본들이 우리나라를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영향이 좀 더 우리에게는 민감한 크다. 문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핵 이런 북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저는 내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서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이 자기들에게 어떤 타격을 가한다든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에게 플루토늄 농축된 거를 다 반출을 하기로 합의를 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일본도 어젠가요? 아마 미국 쪽에다가 플루토늄을 갖다 40~50발 만들 수 있는 거를 돌려주기로 제공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세계 추세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책이 없다. 이것이 아마 북한이 자기 길로 스스로 가는데 하나의 지렛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018년까지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을 네. 3%에서 3.2%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잠재 성장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잠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잠재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동력과 자본, 돈인데요. 노동력과 자본을 모두 다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규모, 총생산 규모를 우리가 잠재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발표되는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뭐 2.8% 했다. 네. 근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한 4% 되는데 실제 성장한 게 2.7%였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했으니까 이거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3%인데 실제 성장률이 5%였다. 네네. 그럼 우리가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3%밖에 안 되는데 5%를 했다는 말은 2% 이상을 더 했다. 이거는 경기가 네. 과열됐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 차이를 놓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네.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고착화되는 생각하십니까?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고착화되었다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4.5에서 5.0% 사이였습니다.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놓고 보면 2.5에서 3.0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3.0이 아마 정확한 숫자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의 가계저축률을 보더라도 16.3%의 가계저축이 있었거든요. 왜 저축이 중요하냐? 저축은 곧 투자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저축률이 지금 가계저축률이 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계의 어떤 저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소득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지출 네.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이 점점점 하강 국면에 있지 상승 국면을 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민간 기관들이 연구한 걸 보면 사실 3%도 무너져서 2%대의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숫자의 크기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닌데 사실은 4에서 5%였다가 3%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 성장률,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2자냐 3자냐의 크기의 차이는 그만큼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깊었느냐, 골이 깊은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보는 것보다 현장의 어떤 실제 체험하는 느낌, 체감 경기가 더욱더 심각할 거기 때문에 네. 2%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3%인데 네. 지금 실제 성장률이 2%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1%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노동력을 잘못 투자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옛날만큼 생산성이 높지가 않다거나 그럼 또는 기술력이 아주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경제 구조가 존재한다거나 그러니까 중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4대 구조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구조개혁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조개혁은 피와 눈물과 땀이 뒤범벅이 되는 게 구조개혁이거든요. 우리가 미국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봤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일대 자동차 산업의 노동시장이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데는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20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도 1997년 허리층, 중산층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복원된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에 의한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소득 주도형 어떤 경제 성장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임기응변적인, 임시방편적인 방법일 것이고 좀 더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서비스업의 개선이라든지 물론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시적인 자세한 섬세한 곳에 악마가 있다고 하듯이 그 악마를 잘 다스려야지만 우리 경제가 10년 후에 새로운 도약을 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은 아주 중요한 10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과 또 우리 경제 현 주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